의미에서 인터랙션 설계의 그 영향력이 특히 시스템을 오래 사용해야 되는 이런 디지털 헬스 쪽에 있는 시스템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이잖아요.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떤 반응을 하고 시스템의 반응에 대해서 사람이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이 행동, 작용과 그 작용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다시 재작용이라고 하는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프로세스 그런 프로세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랙션 설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설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스무스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또는 의도를 달성하게 해줄 거냐. 근데 여러분과 한번 시스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골치 아픈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꾸만 어떤 장애가 발생하고 그런 장애가 발생하면은 그 장애를 뚫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로그인 장면에 아이디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거 왜 안 들어가지? 이게 뭐 8자, 9자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정작 내가 왜 이 시스템에 로그인하려고 했지? 오늘의 주가 총액을 보려고 했지? 그 본인이 워낙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시스템과 씨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랙션 설계의 그 골은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장애 없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줄 거냐. 시스템에 몰입하는 게 아니라 일에 몰입하게 해줄 거냐라는 거고 이제 결국 그거는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형태의 선택이 가능하고 그 선택된 결과가 어떻게 전달될 거냐 하는 걸 설계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랙션 설계라고 하는 걸 갖다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된다면 첫 번째는 인터랙션 설계 가이드라인, 지침이라고 하는 파트가 하나가 있고 왼쪽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는 왼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터랙션의 결과, 인터랙션 설계의 결과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ER 다이아그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스템의 정적인 정보 구조를 ER 다이아그램으로 정리한 것처럼 시스템의 전체적인 인터랙션 방식은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아그램하고 시퀀스 모델을 가지고 정리한다.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있는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우리 앞에 인포메이션에서도 얘기했듯이 인포메이션에서 이런 종류의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런 인포메이션들이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되고 카테고리와 카테고리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 모으게 되면 어떤 구조가 된다라는 것처럼 이 인터랙션 설계에도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플로우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인터랙션 설계는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실제로 개발하는 팀들이 같이 공유하고 진행하게 그렇게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랙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작용을 했었을 때, 즉 사용자가 뭔가 인풋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떤 버튼을 선택한 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타이핑을 넣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어떤 프롬프트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됐었을 때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프로세싱을 해서 그런 프로세싱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그 절차가 어떤 형태로 어떤 순서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한 게 인터랙션 설계다. 그래서 이건 인터랙션 설계, 물론 이제 각각의 단계마다 사람들이 작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들이 있죠.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거기다가 타이핑을 칠 수도 있고, 말로 뭘 갖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액션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한 형태의 액션들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전체 시스템 구조에서 이걸 갖다가 뜯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인터랙션 설계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최적의 경험을 위한 인터랙션 설계에서 사람들이 제일 지향하고 있는 목표, 그런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플로우 상태에 들어간 사용자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치켄비알이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상태일 때 플로우냐, 그러니까 몰입을 너무나 잘 몰입이 돼서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플로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이 물병을 들어서 지금 목이 칼칼하니까 마셨어요. 마셨으면은 나는 이 물병을 갖다 들고서 이 물을 갖다 마셨을 때, 내가 지금부터 이걸 2분의 1 바퀴를 돌려야 될까? 4분의 3 바퀴를 돌려야 될까? 이걸 들 때 왼손으로 이렇게 들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져올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죠. 그냥 여기에 있는 걸 보면은 대충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게 이렇게 잡은 자연스러운 걸 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이쪽 손으로 와서 마시고 오른손으로 잠궈가지고 다시 놔두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이 물병을 사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강의하는 중인데 목이 자꾸만 맥히니까 물을 마셔가지고 좀 칼칼한 목을 달래야 되겠다 라는 딱 그 생각 하나뿐이요. 그런 상태를 플로우 상태라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어떤 도구가 우리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런 장애물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데지만 그러나 나는 그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상태, 그런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플로우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플로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또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특성들이 우리 사용하는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게 그렇게 시스템을 설계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쉽고 편리하게 그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측면으로 강조되어야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사례는 지금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처음 시작하는 건데, 초등학교 1, 2학년들 학생들 처음에 시작할 때는 ADHD라고 하는 병을 치료해주는 치료제 목적으로 해서 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대구교육청하고 같이
대구교육청 산하에 있는 한 300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에 매년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애들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학교 생활에 적응을 쉽게 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더하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별도의 설명 없이 이걸 갖다가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매일매일 그 아이들 이제 그 중에서 한 요새는 한 3% 또는 한 5% 정도가 전체 학급에 3%나 5% 정도가 ADHD 증후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이 ADHD 있다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싫어요. 엄청 또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이걸 ADHD 학생들만 별도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같이 1학년 학생들 다 같이 해서 이걸 갖다 사용하게 하니까 실제로 그 인터랙션 하는 과정에서 애들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패스워드 넣으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빠지는 거죠. 다 빠지고 실제로 애들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액티비티를 쉽게 선정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는 그 액티비티를 잘 안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리마인드를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의 디테일한 생동 설계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런 초등학생들이 1학년 1학기에 한 학기 동안 이걸 사용하면서 심한 ADHD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아동까지 이 시스템을 갖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인터랙션 설계의 목표를 갖다 정하고 그런 목표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실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적의 경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는 걸 가는 과정에 플로우라고 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인터랙션 설계의 지침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때 나온 개념이 이 transparency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은 뭐냐면 나하고 시스템 사이에 어떤 아무런 그런 막 같은 게 없이 트랜스페런트하다, 투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 과업 사이에 시스템의 존재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트랜스페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아까 내가 이게 물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것처럼 그런 개념을 트랜스페런시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까지 문헌들에서 이런 트랜스페런시를 높이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3가지 유형을 제안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것, 그런 가이드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긍정적인 요소를 높이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 번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데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밸런스를 잡아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조금 추상적인데 이제 조금 구체적인 거는 뒷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을 갖다가 쭉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을 갖다 쭉 제시를 했어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나서 자 이제 인터랙션 설계를 할 때에는 요 가이드라인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각 스텝마다 확인을 해서 잘 맞지 않는다면은 이 가이드라인에 좀 더 잘 맞는 방향으로 인터랙션을 갖다 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인터랙션 설계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지침은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용자들의 사용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줄여줌으로써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가이드라인들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5가지는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이 대표적인 예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면 예를 들자면 사용자한테 무엇인가에 갖다가 외우도록 요구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다가 반드시 외워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패스워드를 잊어버렸느냐라고 뭐 그러면 여기를 눌러라 하는 이런 형태의 인터랙션들이 다 여기 이 첫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발생한 인터랙션. 두 번째, 세팅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뭔가를 갖다 설치하게 되면은 또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세팅을 갖다가 바꾸라고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세팅은 바꾸는 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본인의 세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 바꿀 수 있게 해주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오류를 범하게 유도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사용성의 속성에서도 얘기했지만 시스템 보면은 거기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특히 이제 어떤 기능적인 특성이나 또는 인터페이스적인 특성 때문에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유용성이 없는 정보들을 제시하지 말아라. 무조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라. 또 어떤 선택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은 우리 교재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 보면 다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있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의 인터랙션에서 시스템을 잊어버리기가 되게 어렵겠구나 하는 그런 용도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필팩이라고 하는 소위 복약 지도를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그때그때마다 내가 매 끼마다 또는 매 시간마다 어떤 약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갖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눈에 아주 명확하게 잘 띄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디바이스예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근데 이제 특히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인기가 되게 많았고, 왜냐면 보통 어르신들 한 줌 막 약을 드시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투약 일자나 시간 같은 것들 갖다가 사람이 굳이 하나하나 기억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때마다 필요한 약을 갖다가 디스펜스를 해주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품들이 2개가 더 나왔어요. 그래서 복약지도 이렇게 쳐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 중에서 특히 오류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 먹었는지 까먹고 다시 드시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었으면 그게 약 먹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그 어르신들한테 바로 알려드린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내가 이때 뭘 먹어야 되는지 그 약만 이렇게 밑에 배축으로 떨어지지 나머지는 다 다른 정보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는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더한다는 거는 이게 없어도 그 시스템이 나쁘지 않은데 이게 더해지면은 그 시스템의 투명성을 더 상승시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용자에게 관심을 가질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 왜 쿠팡 치거나 이런 거 쳐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매번 다시 로그인하지 않아도 내가 쓰는 컴퓨터에는 나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내가 예전에 찜해놨던 물건들이 다 있는 거,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사용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한 발 먼저 내다볼 것이라는 거는 요새 이제 특히 많이 하는 것 중에는 언제 이제 주기가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의 그 카트리지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마인더가 오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진행을 갖다 하게 될 거를 사용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든, 아니면은 이게 세 번째 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사람은 되게 쉽죠. 사람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기계에게 커먼 센스를 가르친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뭐 AI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토픽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일반 상식과 비추어 봤었을 때 꼭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알아서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 실제로 시스템에다가 작용시켜서 그 효과성을 갖다 더 높이게 하자라는 거고, 이제 네 번째는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 이게 말이 되게 애매모호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형태의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딱 정해진 거에 맞지는 않는다. 그래서 대충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 기능을 갖다 수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저런 거죠. 우리 검색 엔진에서 철자 바꿔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작은 철자를 잠깐 쳐 넣었을 때 시스템이 너 혹시 이런 쪽으로 원하는 거냐? 하고서 물어보면서 그 나의 쿼리를 갖다가 바꿔주잖아요. 이런 게 융통성 있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없다고 해서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게 있게 되면은 투명성을 갖다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업그레이드라는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 본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이 소위 중독이 돼서 자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사용자의 자살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럼 그걸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게 치사량 이상의 약을 갖다 투입하려고 한다. 그런 걸 갖다가 주지 않는다든지, 또는 병원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환자의 현재 상태를 갖다 제공한다든지.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과제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비침습으로 사람들의 자살 의도를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서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일상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자살 예방 전화, 그런 전화 받을 때 거기에 녹음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자살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 자살을 범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으냐를 갖다가 측정해가지고 그걸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 하나는 그 텔레헬스 이 콜센터, 콜센터에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화 받는 사람의 현재 스트레스 상태나 정서 상태, 이런 것들도 되게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다 보면 상대방이 지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런 거 잘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막 컴플레인으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요새 콜센터 같은 게 뭐를 도입해 놓냐면 주고받는 음성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어느 일정 그 스트레스 레벨을 갖다 넘었으면은 그 라우팅을 한다고 해서 콜센터에 지금 현재 통화를 하던 그 통화를 슈퍼바이저가 따요. 그래서 그 개입을 해서 그런데 뭐 저희 이제부터 제가 상담해 드리겠다. 그러니까 좀 더 노련하고 이렇게 좀 자기 컨트롤이 잘 된 사람한테 콜을 갖다가 따줘서 그 콜 받은 사람이 바로 이어가지고 해서 컴플레인을 줄이거나 이런 고객 만족을 갖다 높이는 그런 알고리즘들 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인 요소를 갖다 높이는 그런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컨플릭트가 있는 거예요. 컨플릭트가 있는데 그 컨플릭트가 있었을 때 그거를 적절한 수준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요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는 건데 예를 들자면 간단하지만 유연한 인터랙션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상반되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하면은 유연할 수 없고 아주 유연하면은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건데 이런 상충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에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줄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HCI 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평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세 번째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즉각적이지만 지체를 감안한 인터랙션. 그러니까 무조건 레스폰스 타임이 작아야 되긴 하지만 그러나 레스폰스 타임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어졌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또 수능적이지만 대화가 가능한 인터랙션이다 하는 거는 사람들이 뭐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비게이션에다가 연세대학교 병영관까지 알려줘 이랬는데 내비게이션이 거기다 토 달고서 뭐 금화터널로 갈까요? 뭐 이대 앞으로 갈까요? 이러면 굉장히 싫잖아요. 그냥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원하는 길을 갖다가 보여주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이제 그랬을 때 사람이 거기 말고 조금 편한 길로 알려줘 이랬을 때 그걸 갖다가 감안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컨플릭트가 있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들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갈 거냐 하는 것들을 주로 이 조화로운 행동을 유도하기라는 가이드라인들에서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들에 맞춰서 실제 시스템을 갖다가 구성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헬스 트래커 헬스리라고 하는 건데 헬스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메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언제든지 챗봇 모드로 뛰어갈 수 있고 그러면 그 챗봇이 개별화 된 건강 가이드를 갖다 제공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것과 좀 달랐을 때는 사용자가 요구를 했었을 때 거기에 팔로우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아주 그 조화로운 요소들을 갖다가 굉장히 잘 만들어 놓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 디지털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지각이나 추론이나 실험에서 이 사용자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은 이거 생성형 AI가 만들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사실 일상에서 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챗 GPT나 이런 제미나이가 만들어놓은 이미지를 보면 왜 얘는 인공지능이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할루시네이션도 많고 그 나올 수 있는 행동이나 이런 반응들이 예상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미션 크리티컬한 그런 인터랙션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통해 가지고 환자가 약을 먹는다.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잘못된 약을 먹어가지고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랙션을 바로 다는 거는 식약처도 반대하고 있고 US FDA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결과의 경중에 따라서 AI가 인터랙션에 바로 투입되느냐 아니면 사전에 그 인터랙션을 설계를 하고 설계된 곳에서 이 AI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1차 사람이 검증하고 나서 그